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묻는 대신에요. 이 책은 어떻게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혹시 이렇게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조주의 비평이라는 아주 특별한 돋보기를 가지고 위대한 개츠비의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은 정말 대담한 주장을 하죠. 이 복잡하고 위대한 소설이 사실은 단 세 개의 동사, 이걸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단 세 개의 동사요? 네, 그래서 저희의 오늘 임무는 그 숨겨진 문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개츠비뿐만 아니라 소설 속 거의 모든 인물이 어떻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 작은 패턴들이 모여서 어떻게 로맨스와 아이러니라는 거대한 두 장르의 충돌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개별 인물들의 심리나 작가의 의도 이런 걸 파고드는 대신에요. 소설이라는 건축물 자체의 뼈대, 그 구조를 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조주의 비평이 바로 그런 접근법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독자 개개인의 감상이나 경험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구조주의는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틀에 더 주목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각자 다른 내용의 꿈을 꿔도 그 꿈의 형식이 희극 아니면 비극인 것처럼요. 이야기의 근본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숨겨진 문법부터 한번 풀어보죠.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 바로 구하다, 얻다, 잃다, 이 세 개의 동사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라는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 이건 그걸 살짝 비튼 것 같아서 더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었다가 잃을 것이다. 딱 이런 느낌이죠. 네네. 침내 얻는 데서 끝나잖아요. 용이 지키는 보물을 얻거나 공주를 구출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위대한 개츠비는 거기에 잃는다는 세 번째 단계를 덧붙입니다. 왜 굳이 그 읽는 단계까지 가는 걸까요? 전통적인 영웅 이야기랑은 정반대의 결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피츠제럴드가 살았던 현대 세계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성공 신화가 통하지 않는 세계, 꿈을 성취하는 것만큼이나 잃는 것이 필연적인 세계가 되었음을 이 공식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낭만주의 시대는 끝났다는 일종의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개츠비의 삶이 정말 이 공식의 교과서적인 예시네요. 데이지라는 사랑과 또 그녀로 상징되는 사회적 지위, 이걸 평생에 걸쳐 구하고 5년 만의 재회를 통해 아주 잠시나마 그녀를 얻었다가 결국엔 목숨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심지어 작가는 이 구조를 소설의 물리적인 형태에도 심어놨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개츠비가 데이지와 재회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5장이 총 9장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의 정확히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와, 정말요? 네. 상승과 하강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정말 소름 돋게 의도된 구조죠. 와, 그건 정말 몰랐네요. 소설의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다가 추락하는 구조라니. 그런데 설마 이 비극적인 패턴이 개츠비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분석 자료를 보면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데이지는 어떤가요? 데이지야말로 이 공식에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하다, 얻다, 잃다의 사이클이 최소 3번은 반복돼요. 3번이나요? 첫 번째는 언제죠? 젊은 시절부터 시작되죠. 그녀는 지루한 상류층 생활 속에서 흥분되는 경험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다 젊은 장교 개츠비를 만나 뜨거운 사랑을 얻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그를 전장으로 잃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에요. 아, 그리고 통 뷰캐넌과 결혼하면서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개츠비를 잃은 공허함 속에서 그녀는 정서적 안정감을 구하고 부유하고 집안 좋은 톰과의 결혼으로 그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톰의 끊임없는 외도로 그 안정감마저 산산조각 나며 잃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은 개츠비와의 재회로 시작되고요. 과거의 관심과 열정을 다시 구하고 개츠비에게서 그걸 얻지만 결국 그의 죽음으로 또다시 모든 것을 잃는군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일관적이네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톰은 아내 몰래 바람 피우면서 자아 만족과 자극을 구하고 머틀과의 관계에서 잠시 얻는 듯 하지만 결국 권태를 느끼고 다른 상대를 찾아 나서며 잃죠.
머틀 윌슨은 어떤가요? 머틀도 그렇죠. 가난하고 답답한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구하고 네, 톰을 통해 그 꿈을 잠시 맛보지만 결국 비극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녀의 남편 조지 윌슨조차 아내의 사랑을 구했다가 얻었다고 믿었다가 결국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고요. 듣고 보니 정말 소설 속 거의 모든 인물이 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분석에서 더 흥미로웠던 건 아예 얻는 단계조차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였어요. 네, 바로 구하다 그러나 얻지 못하다. Seek but don't find 라는 변주 공식이죠. 이 공식은 주로 주변 인물들에게 적용되는데 이들은 애초에 성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꿈을 쫓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 웨이슨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헛된 꿈이나 골프 선수 조단 베이커가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사회적 안정 같은 것들이요. 사진사 매키의 성공에 대한 막연한 갈망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개츠비의 파티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익명의 손님들이야말로 무언가를 막연히 구하지만 결코 얻지는 못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상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예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의 가장 중요하고도 의외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 닉 캐러웨이 자신입니다. 닉도요? 네, 닉도 이 공식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는 1차 세계대전에서 흥분되는 경험을 구했지만 전쟁이 끝나자 공허함만 남았다는 걸 깨닫죠. 그 후 동부 뉴욕으로 와서는 채권업을 통해 삶의 목적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 이 모든 환멸스러운 사건을 겪고는 실패한 채 중서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닉이 개츠비에게 그토록 강하게 매혹되었던 거군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꿈조차 꾸지 못하는데 개츠비는 닉이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단 하나의 확고한 삶의 목적, 즉 데이지라는 타락할 수 없는 꿈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닉에게 개츠비는 실패한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경이로운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거의 모든 인물이 실패하는 운명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실패의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소설 전체에서 어떤 더 큰 그림을 만드는 건가요? 법은 소설의 더 거대한 구조, 바로 로맨스와 아이러니라는 두 문학 장르의 치열한 싸움과 연결됩니다. 장르의 싸움이요. 그 부분은 솔직히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노스럽 프라이의 미토스 이론을 보고서야 무릎을 쳤는데요.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프라이의 아이디어는 정말 재밌어요. 그는 문학의 기본 플롯들을 사계절에 비유했는데 로맨스 장르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이상이 실현되는 한여름과 같다고 봤습니다. 한여름이요? 네, 영웅이 위대한 모험에 성공하고 사랑을 쟁취하는 그런 뜨겁고 이상적인 이야기죠. 바로 개츠비가 혼자서 꿈꾸고 믿었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러니는 겨울이겠군요. 맞습니다. 아이러니는 모든 것이 얼어붙고 희망이 좌절되는 혹독한 겨울과 같아요. 인간은 나약하고 세상은 부조리하며 영웅은 결국 패배하고 마는 춥고 냉혹한 현실 그 자체죠. 이건 화자인 닉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상의 모습이고요.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는 기본적으로 겨울의 이야기라는 차가운 현실의 틀 안에 여름의 이야기, 즉 개츠비의 서사라는 뜨거운 이상을 집어넣은 액자소설 구조인 셈이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의 세계가 끊임없이 여름의 세계를 비웃고 결국엔 얼어붙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려면 먼저 개츠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여름의 미토스, 즉 낭만적 영웅의 공식을 따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한번 짚어보죠. 모든 영웅에게는 위대한 모험이 필요한데 개츠비에게 그건 바로 데이지를 되찾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웅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제들을 겪습니다. 개츠비에게는 백만장자 댄 코디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군대에서 공작을 세워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었죠. 전형적인 영웅서사의 장치들도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데이지가 사는 이스트에그와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만이라는 물의 장벽, 그리고 그 너머에서 항상 빛나고 있는 초록색 불빛은 마치 약속의 땅처럼 보이고요. 신부를 빼앗아간 강탈자, 즉 톤 뷰캐넌이라는 명확한 적대자도 존재하죠.
그리고 마침내 뉴욕의 호텔방에서 벌어지는 대결은 영웅과 적대자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클라이맥스 장면이고요. 심지어 영웅적인 희생이라는 코드까지 들어맞습니다. 아, 맞아요. 데이지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네, 이는 자신이 진정한 영웅이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행위로 해석될 수 있죠. 듣고 보니 개츠비는 정말 고전적인 로맨스 영웅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네요. 심지어 구원자 같은 면모도 있지 않나요? 소설에 나오는 재해굴자개처럼 황량하고 공허한 현대세계에 개츠비는 유일하게 희망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잖아요. 핵심입니다. 그는 타락할 수 없는 꿈을 가졌기에 돈과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그 세계 안에서도 영혼만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마치 타락한 세상에 나타난 메시아처럼요.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여름의 이야기는 소설 내내 겨울의 냉혹한 현실과 계속해서 부딪히죠. 바로 그겁니다. 아이러니의 세계. 즉, 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에서 사람들은 톰처럼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악당에게 지배당합니다. 현실의 공주인 데이지는 이상적인 기사를 5년씩이나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결국 그에게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영웅의 죽음은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개츠비의 죽음은 인간성을 구원하는 순교가 아니라 그저 가십거리로 소비될 뿐이죠.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꿈과 희망이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절망적인 기호입니다. 이 모든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본 닉이 결국 미래에 대한 모든 낙관을 포기하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로맨스와 아이러니의 충돌이 가장 극적으로 폭발하는 순간이 바로 그 호텔방 장면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여름이 겨울에게 패배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로맨스 공식대로라면 영웅은 자신의 진실된 사랑을 증명하고 악당을 물리쳐 신부를 되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설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죠. 악당인 톰이 오히려 개츠비의 미천한 출신과 부의 비밀을 통로하고 데이지는 결국 개츠비를 버리고 톰을 선택합니다. 이 순간 개츠비의 로맨스 엔진은 완전히 멈춰버리고 서사에는 차가운 아이러니의 윤리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아이러니가 승리하고 꿈은 완전히 좌절된 채로 끝나는 걸까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를 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이게 이 소설의 진정한 위대함이죠. 아이러니 구조는 로맨스 구조의 작동을 중단시키지만 그것을 완벽히 삭제하지는 못합니다. 소설 전체에는 패배한 개츠비의 꿈, 그 잃어버린 낭만의 세계에 대한 향수가 마치 유령처럼 떠돌고 있어요. 아, 소설 마지막에 나오는 그 네덜란드 선원들이 처음 이 신대륙을 보았을 때 느꼈을 경이로움에 대한 묘사. 그게 바로 그 향수를 상징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순수했던 신세계의 이미지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 꿈에 대한 기억과 갈망은 릭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소설을 읽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출몰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대한 개츠비의 최종적인 구조는 여름의 미토스가 겨울의 미토스에 의해 패배하고 중단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겨울의 풍경 속에서 계속 유령처럼 떠도는 양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편협 공식은 거부되고 비극적인 공식만이 남지만 그 꿈 자체에 대한 갈망은 결코 죽지 않는 거죠. 정말이네요. 이 소설은 현대 세계에서 위대한 낭만적 사랑이나 순수한 꿈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갈망하며 그 사라진 꿈의 유령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도 말하고 있군요. 그게 바로 이 소설이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일 겁니다. 실패한 꿈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꿈의 위대함에 대한 가장 위대한 찬가이기도 하니까요. 점점 더 복잡하고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계에서 당신의 타락할 수 없는 꿈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소설의 구조처럼 어쩌면 우리 역시 그 꿈을 실현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닉처럼 그저 해변에서 끊임없이 멀어져가는 과거의 불빛을 향해 손을 뻗는 운명일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